1년 동안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34회 대비 한번 진행해야 될 공시법의 배상용입니다. 일단 우리가 일단 처음 만났으니까 간단히 제 소개 좀 할게요. 네. 제 이름은 배상용이고요. 제 키는 180cm예요. 제 몸무게는 83kg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나가죠. 제 고향은 경남 진해입니다. 벚꽃의 도시, 해군의 도시죠. 진해고. 제 성격은 차분한 편입니다. 단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법 조문상에서는 단 이렇게 나오면 여기가 본문 조항이고 단 이렇게 나오면 본문의 단서 조항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단서 조항은 전부 다 예외에 해당해요. 예외. 그래서 차분한 편인데 단 예외적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강의 시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강의에 열정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다음 자녀는요, 슬아에 이쁜 2명의 딸이 있습니다. 2명의 딸이 있으면 당연히 기혼이겠죠. 예, 기혼이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뭘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저에 관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판서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저에 관한 정보를 제가 판서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지 않았다면 제 이름과 제 키, 몸무게, 제 고향, 제 성격, 제 가족관계를 전혀 몰랐을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판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저에 관한 정보를 알려준 거예요. 그 알려줬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쓰느냐면 우리 법률에서는 공시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자가 한자로는 공공연할 공자고 시자가 보일 시자예요. 그러면 공공연할 연자고 보일 시자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공공연히 보여준다라는 말이 되잖아요. 근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이 내용하고 똑같아요. 공시는 어떤 정보를 외부에 뭐 해준다? 보여준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제가 담당하는 과목이 있겠다, 그죠? 그럼 제가 담당하는 과목은 부동산 공시법이거든요. 그럼 이제 공시라는 것은 이미 알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용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관한 정보?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뭐 해준다? 소개하는 법. 그게 부동산 공시법이에요. 근데 금방 우리는 부동산 공시법에는 이제 크게 2가지 법률로 나누어지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 배워야 될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다음 부동산 등기법이 있는데,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지적과 관련되는 법률만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통상 강의를 진행을 할 때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지적과 관련되는 법률을 강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말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줄여서 지적법을 강의하겠습니다. 라고 일반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엄밀히 말하면 지적법이라는 법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없고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을 뿐이고 그 안에 뭐가 있다? 지적과 관련되는 법률이 있는데 그 부분만 시험 범위니까 우리는 줄여서 그냥 지적법이다라고 편의상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2번째. 그다음 이제 부동산 이제 등기법이라는 또 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 2가지가 부동산과 관련되는 정보를 외부에 공시하는 법이 2가지가 있는데 그럼 이 2가지 법은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금방은 제가
저에 관한 정보를 이렇게 칠판에 적어서 공시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적법이라는 법에서는요,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대장, 흔히 여러분이 자주 듣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라는 장부를 가지고 정보를 공시해줘요. 그 다음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여러분이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라고요. 등기부라는 장부에 의해서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뭐 해준다? 예, 공시를 해줘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담당하는 과목이 무슨 과목이다? 이제 부동산 공시법이다라는 과목을 말씀드렸고, 거기에는 두 가지 법률이 존재하는데 이 두 가지 법률은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고, 알려주는 장치적인 공적 장부가 지적법에서는 뭐가 있다? 대장. 그 다음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등기부라는 장부에서 외부의 정보를 공시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정보를 공시하려면 대장에다가 일정한 정보를 기록해야 되잖아요. 등기부에다가 일정한 정보를 기록해야 되거든요. 그 기록해 나가는 과정을 배우는 거야. 그 과정을. 그럼 시험 문제들은 다 등기부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는데 이런 내용이 정상적으로 기록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등기부에 이런 내용을 기록하는 과정상에서 하자나 절차상의 하자나 오류가 없이 기록되었습니까? 아닙니까? 그걸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할 때 대장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등기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 과정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나면 이제 지적법에서 총 12문항, 등기법에서 12문항, 나머지 세법에서 16문항. 그래서 공시법과 세법은 하나의 몸이에요. 합쳐서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년 동안 저랑 이런 법을 배워 나갈 거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목표를 좀 세워야 되거든요. 1년 동안 배워야 될 내용을 11월, 12월 달에 여러분이 한꺼번에 다 소화시키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단계를 좀 나눠야 되는데 11월과 12월 달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해야 될 목표가 뭐냐면, 일단 지적법은 첫 번째, 대부분 지적법은 단순 암기사항이다, 암기 과목적 성격이 강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제 과목뿐만 아니라 단순 암기적 성향이 강한 과목들은요, 기본적으로 이해도 필요하지만 대부분 암기가 많잖아요. 암기가 많은 과목들은 암기한 내용을 집어넣어야 될 그릇을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제 그걸 대부분 교수님들은 체계도라는 표현을 써요. 체계도. 그래서 11월, 12월 달에 강의 목표의 첫 번째가 뭐냐면 지적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체적인 체계도를 여러분이 반드시 11월, 12월 달에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두 번째가 우리가 법이라는 용어를 지금 처음 접하시잖아요. 그죠? 용어가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영어를 배우거나 뭐 프랑스 불어를 배우거나 독일어를 배우거나 지금 책을 딱 펼치면 그냥 흰 바탕에 까만색 글자만 보일 뿐이잖아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법이란 과목이기 때문에 흰 바탕에 까만색 글자만 보이지 그 내용이 뭔지를 인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뭐라고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이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 이 강의를 진행할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강의의 내용을 일부 수렴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되어 있어야 된다? 용어예요, 용어. 그래서 지금은 11월, 12월 과정은 여러분하고 저하고 1, 2월 달에 본격적으로 내용적 부분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의사소통을 해야 되니까 소통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용어예요, 용어. 근데 제가 이제 21년, 22년째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수험생들이 11월, 12월 강의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중요도를 많이 못 느껴요. 못 느끼는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시험과 특별히 내용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 단계가 되어 있어야 내용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전 단계가 용어라고, 용어.
이 용어적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강의 진행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11월, 12월 달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용어에 관한 개념만 정의가 되어 있다면 강의의 90%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용어를 붙여 나가는 것들이 문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용어가 정확한 사람은 내용적 부분도 정확하게 들어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라는 거야. 근데 대부분 용어를 게을리해요. 게을리. 즉 7개월, 8개월이 지나도 있잖아요. 제가 A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단어를 A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머뭇머뭇거려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있잖아요. 7, 8개월 후에 A는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A는 뭔지를 몰라요. 근데 A가 들어가 있는 지문은 이거는 O예요, X예요 물어보면 이거는 또 맞춰요. 이게 참 희한하지, 그죠? A가 뭔지도 모르는데 OX를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대한민국의 수험생들이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뭔지는 몰라도 답은 찾아낸다. 그게 뭐냐면 모든 내용을 다 암기해버리는 거야. 근데 그 모든 내용을 다 암기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나 험난하거든요. 한계에 부닥친다고요. 그래서 11월, 12월 달에 우리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지적법은 전체적인 큰 윤곽인 체계들을 잡아야 되고, 두 번째, 그 안에 들어가는 각각의 기본적인 뭐다? 용어만큼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용어를 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알아야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냥 내가 그 책을 몇 번 읽는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가령 이런 거죠. 옆 동료가 와가지고 언니 어제 우리 토지 이동이라는 말을 배웠는데 토지 이동이라는 말을 배웠는데 토지 이동이 뭐야? 이렇게 했을 때 토지 이동이 토지 이동이지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야. 토지 이동의 용어의 정리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토지의 표시가 새로이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용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옆 친구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단어 안에는 그럼 언니 토지의 표시는 뭐야? 토지의 표시가 토지의 표시지 뭐 이게 아니라 언니 토지의 표시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말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용어의 정의예요. 근데 이 용어의 정의가 7개월이 되어도 있잖아요. 제가 물었던 그 지문 두 개를 7개월 후에 물어봐도요. 그 용어의 정의의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대부분 수험생들은 학습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용어만 정확하게 돼 있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의 90%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1월, 12월 과정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11월, 12월 지적법 강의는 체계도와 용어의 정의 위주로 해가지고 제가 진행할 겁니다. 근데 용어의 정리 책을 펼쳐가지고 용어만 달달달달달달이 깨우면 잘 암기가 안 돼요. 흘러가는 체계도 안에서 용어의 정의를 녹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체계도와 용어의 정리가 한 몸이 되어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학습 목표는 정했고요. 그럼 학습 목표대로 우리는 진행을 한번 해볼 건데, 첫 번째 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 두 가지 법의 성격을 아셔야 돼요. 왜 이 두 가지 법이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는 법인지 그 성격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 성격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대부분 여러분이 보는 기본서라든지 뭐 요약집이라든지 그런 데 잘 안 실려 있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요 내용은 이번 1교시를 통해서 이 두 가지 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왜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는데 두 가지 법을 만들었을까라는 것을 의문을 좀 품으면서 수업을 한번 들어보자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와 건물을 우리는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부동산 공시법 자체를 놓고 보면 토지와 건물에 관한 정보를 대장과 등기부를 통해서 외부에 뭐 하자? 공시하자, 알려주자라는 법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자를 보면 이 지자가 한자로 땅지자예요. 땅지.
적자가 기록할 적자입니다. 그럼 지적법을 한자 그대로 읽으면 땅을 기록하는 법이에요. 즉 땅을 대장에 기록해서 외부에 공시하는 법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요. 그러면 부동산 공시법 안에 지적법이 들어가 있는데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지적법은 부동산 중에서 땅지자니까 이 토지만을 공시의 대상으로 하고 이 건물은 공시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두 번째, 부동산 등기법이죠. 그럼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에는 토지도 있을 거고 건물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그러면 등기법은 토지와 건물에 관한 정보를 등기부에 기록해서 외부에 뭐 하는 법이다? 공시하는 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법의 상호관계를 우리가 지금 반드시 살피고 가야 되는데 두 가지 법을 서로 비교를 하려면요. 건물을 가지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지적법은 건물은 공시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뭔가 비교를 하려면 비교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너는 그런데 나는 이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는 그런데 대상이 없으면 비교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죠. 없으니까 등기법과 지적법을 두 개의 법을 비교를 하려면 건물을 가지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개념 정리를 해나갈 때 결국 뭐 가지고 비교해야 된다?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첫 번째 아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토지를 기준으로 두 가지 법을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토지를 기준으로 할 거니까 여기에 집어넣어야 될 글자는 토지대장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져가면 되고 여기에 넣어야 될 글자는 토지등기부 이렇게 해서 비교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토지를 기준으로 이제부터 두 가지 법을 비교해 나갈 건데 그럼 토지를 비교하려면 제가 여기에 한 필지의 토지를 여기에다가 임의로 적어 놨습니다. 자, 첫 번째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필지라는 용어가 이제 생소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용어의 정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필지. 선생님, 필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자,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필지는 토지를 등록하는 단위예요. 토지를 등록하는 단위. 등록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하신 분은요. 토지를 세는 단위라고 읽으셔도 돼요. 자, 우리가 어떤 물건을 셀 때는요. 다 단위가 붙거든요. 여러분 들고 있는 지금 손에 들고 있는 볼펜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볼펜 셀 때는 어떻게 세요? 한 자루, 두 자루, 세 자루 이렇게 세죠. 애들을 데리고 막대 사탕 사러 가게 되면 엄마 저 사탕 한 자루 사줘 이렇게 해요. 애들이 아니면 사탕 한 개 사줘 이렇게 해요. 한 개 사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물건을 세는 단위에서는 각각에 붙는 명칭들이 있거든요. 근데 토지를 셀 때는요. 한 자루, 한 개 이렇게 안 세고 한 필지, 두 필지 이렇게 센다는 거예요. 그럼 사탕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엄마 나 사탕 하나만 사줘. 이 표현과 엄마 나 토지 한 필지만 사줘.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단위만 다를 뿐이지. 근데 이 필지라는 애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사탕을 비교하면 엄마 나 저기 큰 사탕 하나 사줘. 엄마 나 저기 조그마한 사탕 하나 사줘. 이럴 수도 있죠. 필지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나 큰 한 필지 사줘. 엄마 나 작은 한 필지 사줘.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필지라는 개념은 크기가 크고 작고의 개념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한 필지는 클 수도 있고 한 필지는 작을 수도 있어요. 이때 크다 작다라는 개념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면적의 개념이에요. 그럼 한 필지가 330제곱미터가 될 수도 있고 한 필지가 100제곱미터가 될 수도 있고 한 필지가 1000제곱미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엄마
나 저기 있는 네모난 사탕 하나 사줘. 엄마, 나 저기 있는 별표 사탕 하나 사줘. 별 모양. 엄마, 나 저기 동그라미 사탕 하나 사줘. 이럴 수도 있죠.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저기 맵직상에 반듯한 한 필지 토지 사줘. 엄마, 저 역삼각형의 토지 한 필지 사줘. 그 말은 필지라는 개념은 형상하고도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즉, 한 필지는 네모일 수도 있고 세모일 수도 있고 별표 모양도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은 나왔네요. 필지는 토지를 등록하는 단위인데, 달리 말하면 토지를 세는 단위인데, 한 필지의 개념 자체는 크기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도 아니고 면적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도 아니고 모양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도 아니다. 단순히 하나의 거래 객체가 되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자? 그냥 필지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필지가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그 필지에는 각각의 토지를 소유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필지라는 개념은 대한민국에 지금 공식적으로는 정확하게 몇 필지다라고 언급하기가 힘들어요. 앞으로 배우겠지만 한 필지 한 필지의 토지를요 합칠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배울 건데 합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한 필지 한 필지가 있었으면 두 필지였는데 합병을 해버리면 한 필지가 돼버려요. 그러면 필지 수가 두 필지였다가 한 필지가 되면 필지 수가 줄겠죠. 근데 반대로 하나의 필지였는데 이 필지를 반으로 나누어서 또 별개의 필지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를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럼 분할이 되면 한 필지가 몇 필지가 된다? 두 필지가 되죠. 그럼 필지 수가 늘어나요. 이렇게 대한민국 땅은 분할과 합병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몇 필지가 등록되어 있다라고 정의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약 한 3,700여만 필지의 토지가 대한민국에 등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결론 지읍시다. 이제 필지라는 것은 결론 토지를 세는 단위구나. 크기와 형상하고는 무관하구나. 그리고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하나의 토지 대장과 하나의 등기부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금방 3,700여만 필지의 토지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대장은 몇 개 만들어져 있겠다? 3,700여만 개 대장이 만들어져 있고 등기부도 기본적으로는 3,700여만 개의 등기부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의 한 필지마다 정보를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로서 여러분에게 공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대한민국에는 어떤 한 필지의 토지를 사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토지에 경매가 나왔는데 그 토지를 나는 낙찰을 받고 싶다 하면 그 토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 정보. 아, 이 토지는 어디에 소재해 있고 이 토지의 지번은 뭐고 이 토지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이고 이 토지의 면적은 얼마이고 이 토지에 담보가 제공되어 있었는지 안 돼 있었는지 그런 걸 알아야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투자할 거잖아요. 그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게 뭐다?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예요.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여러분이 정보를 취합을 해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런 느낌이죠. 우리가 TV를 사거나 가전제품을 살면 이 TV는 이런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TV를 켤 때는 이렇게 켜고 기능은 이런 게 있고 이렇게 설명서를 통해서 보잖아요. 얘네들은 부동산에 관한 설명서라고 보면 돼요. 그 설명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제가 TV를 원활하게 볼 수 있듯이 그런 느낌이다 보시면 돼요. 그럼 그런 정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만드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업무를 보느냐, 어떻게 기록을 하느냐라는 것을 1년 동안 배우는 거예요. 하나씩.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이 필지에 관한 정보가 있을 거예요. 정보. 그럼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있을 건데 뭔가 있겠죠, 그죠? 네.
과연 이 토지는 대한민국의 어디에 소재해 있을까? 한 1초만 생각해 보죠. 저 토지는 과연 대한민국 땅에 어디에 있을까? 딱 1초만. 생각해 보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죠. 그죠?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이미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알 수가 없는 이유가 금방 여러분하고 저하고 첫 번째 했던 용어에 그 답이 있어요. 알 수가 없는 이유가 뭐가 안 되기 때문이다? 공시가 안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시라는 어떤 개념을 금방 우리는 이해는 했거든요. 공시라는 개념을 금방 이해는 했는데 그 공시라는 개념이 문득 제가 그랬죠. 이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 했을 때 모르겠는데요. 왜요? 공시가 안 돼 있으니까. 지극히 당연한 논리죠. 당연한 논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왜 금방 안 떠올랐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듣기만 한 거예요. 이해만 가지고는 이 공부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용어의 정리가 이만큼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 공시, 공시 하면서 공시란 단어를 암기해야 돼요. 공시는 어떤 특정한 정보를 외부에 뭐 해준다? 알린다라는 거. 그걸 스스로 암기해야 된다고요. 이해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수험생들은 이해만 되면 되는 것으로 알아요. 선생님, 저는 알겠는데 문제는 안 풀려요. 이거거든요. 근데 알겠는데 문제가 안 풀린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금방 여러분이 느꼈던 그 감정이에요. 아주 단순한 공시라는 단어를 암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공시가 안 됐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공시를 해볼게요. 이 토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29번지 전 330제곱미터. 이 토지의 소유자는 누구일까? 알 수가 없다. 이유는 공시가 안 돼 있으므로. 공시를 해드릴게. 소유자는 김갑동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럼 이제 공시가 되어 있죠. 이 한 필지의 토지는 어디에 위치해 있고 누가 소유자이며 토지의 용도는 무엇이고 면적은 얼마입니까? 하면 여러분 읽을 수 있잖아요. 이 내용을 보고 아 선생님 이 토지는요 역삼동 29번지에 있고요. 토지의 용도는 전이고요. 면적은 330이고요. 소유자는 김갑동이에요. 이렇게. 그럼 거래를 할 때 여러분은 김갑동이하고 거래해야 될까요? 소유자하고 거래해야 될까요? 배상용이라는 사람하고 이 토지 거래해야 될까요? 김갑동이하고. 그럼 이런 정보를 보려면 여기에 있는 토지대장과 토지 등기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해결했고, 근데 선생님 강남구 역삼동까지는 알겠고요. 29번지도 알겠고 330제곱미터도 알겠는데 이 단어가 조금 생소한데요? 그래요. 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잠시 후에 배워야 될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대한민국은 법적으로 토지의 사용 목적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지목이라고 합니다. 지목. 그럼 지목이라는 것은 토지의 용도를 말하는 겁니다. 용도. 토지의 용도는 수천 가지가 있거든요. 토지의 용도는 수천 가지가 있는데 그 수천 가지 있는 용도들의 공통점을 모아가지고 따로따로 크게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법정 지목은 총 28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무가 참 잘 크고 있네. 그럼 그 토지는 무를 키우는 용도예요. 길을 걸어가다가 배추를 키우고 이야 올해 배추 김장 떠야 되는데 이 배추도 참 잘 크고 있다. 그러면 그 토지는 배추를 키우는 용도. 어딘가 고추를 키우는 용도, 양파를 키우는 용도, 마늘을 키우는 용도 많이 있겠다 그죠? 그러면 이 내용들의 공통점이 뭐냐? 첫 번째 식물이에요. 두 번째 재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물을 상시적으로 고인 상태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물을 줘야지만 클 수 있는 식물들이에요. 우리는 이를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는 다 모아서 그냥 전이라고 약속합시다 해가지고 전이라는 지목이 28가지 중에 한 가지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런 지목들이 총 몇 가지가 있냐면 28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그 28가지가 어떻게 특정되는지도 하나씩 또 배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금방 제가 읽었던 용도가 전이에요. 한자로 따지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밭전자예요. 밭전. 흔히 밭 하잖아요. 밭. 논밭 하죠. 그죠? 밭에 물을 상시적으로 물을 고여놨습니까? 가끔씩 물을 줘야 돼요. 가끔씩. 여러분 물을 키우는 데 있잖아요. 물을 고여놓으면 무 다 썩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식물을 재배할 때 우리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해서 식물을 재배하면 답이라는 명칭을 써요. 근데 식물을 재배할 때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뭐라고 쓴다? 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전이라는 것은 토지의 지목 28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의미하는 건데 식물을 재배할 때 물을 가끔씩 주면서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는 다 뭐라고 쓰더라? 전 이렇게.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면 돼요. 나중에 하나씩 다 배우게 될 거니까. 자, 그럼 김갑동이라는 사람은 이 토지의 소유권자예요. 소유권자. 그럼 이걸 우리는 토지의 소재, 토지의 지번, 토지의 번호, 땅지자 번호번자, 토지의 번호. 저는 지목 330은 토지의 면적. 그럼 김갑동 씨라는 사람은 이 토지의 소유권자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건물이든 토지든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때 지금 제가 언급하고 있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자 이게 기본 정보입니다. 기본 정보. 그럼 부동산에 관해서는 이것만 정보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가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본적인 정보만 제가 적어 놓은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릴 겁니다. 이쪽으로 보면 지적법에서는 토지 대장으로서 이 토지를 공시할 거고요.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토지 등기부로서 이 토지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거거든요. 그러면 지적법에서도 이 토지가 공시되고 부동산 등기법에서도 토지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니까 공시가 될 거다라는 것을 일단 판단하셔야 되고 두 번째, 그러면 대장에서 공시되는 토지에 관한 정보와 토지 등기부에서 공시되는 토지에 관한 정보는 항상 뭐 해야 된다? 일치해야 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는 한 필지 토지에 대해서 한 가지 방법으로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몇 가지 방식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고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때는 일원화시켜서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원화시켜서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공시한다라고 표현을 써요. 즉, 한 가지 방식으로 공시라 하면 일원화 이렇게 표현을 쓰고 두 가지 방식으로 공시하면 이원화시켜서 공시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자, 그럼 제가 여기에 지금 공란으로 비워두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 단어. 여러분 이제 새로운 단어가 나올 때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단어가 있다면 빨리빨리 그 단어를 캐치해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자꾸 중얼중얼거리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제가 금방 그랬잖아요. 용어가 90%만 되어 있으면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용어만 되어 있으면 이 공부는 90%는 끝났다라고. 나머지 10%는 제가 해야 될 역할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용어는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우리는 달리 말하면 이 토지의 물리적 현황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 물리적 현황의 표현 안에는 얘네들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물리적 현황 등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물리적 현황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통해서 언급을 할 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토지동 사유, 토지 등급, 개별 공시지가, 기준 수확량의 등급 너무나 많거든요. 그 많은 걸 일일이 수업 시간에 하나씩 다 나열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강의를 진행을 할 때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쓰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즉 토지의 물리적 현황의 그 많은 내용을 하나의 단어로 좀 묶어서 쓰자 해서 만든 용어가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 이런 표현으로 묶어서 쓰자는 거예요. 근데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라는 것은 사실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아니고요. 강의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강의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만든 약속된 언어예요. 언어. 그래서 그 언어가 퍼져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요 내용을 우리는 뭐라고 쓰자?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라고 쓰자. 이렇게 쓰고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소유권. 권리는 소유권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거. 요즘 뉴스를 통해서도 너무 많은 게 있잖아요. 전세가 너무 비싸다. 전세값이 올라간다. 뭐 임대료가 비싸다는 말 쓰잖아요. 그런 권리를 바로잡으면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는 거고요.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는 소유권 외에도 소유권이 아닌 권리도 다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 번 정도 부동산을 취득해 보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럼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우리는 흔히 저당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결론, 권리는 소유권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존재한다라는 거. 그러면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나올 때마다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환매권 이렇게 다 쓸 수 없으니까 그러한 권리관계를 다 묶어서 하나의 단어로 통칭해서 쓰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게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우리는 부동산에 관한 정보는 크게 뭐가 있습니까? 짧게 말하고 싶으면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와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가 있다. 끝. 구체적으로 좀 나열해 주실래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토지대장이나 토지 등기부 등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사항 하나를 뭐한다? 나열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이 한 필지의 토지, 즉 역삼동 29번지 김갑동씨 소유 토지는 토지대장, 지적법에서 토지대장으로 공시되고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토지 등기부로서 외부에 뭐가 된다? 공시된다. 확인하셨고, 그럼 동일한 토지를 공시하니까 토지대장에서 공시되는 정보와 토지 등기부에서 공시되는 정보는 뭐 해야 한다? 같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적어보도록 하죠. 그럼 대장에서 공시되는 정보, 등기부에서 공시되는 정보. 그럼 대장에도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와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가 공시될 거고, 토지 등기부에도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와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가 공시될 거다. 그럼 기본적인 정보를 그대로 적겠습니다. 약식으로 적겠습니다. 역삼동 29번지 전 330. 권리관계는 약식으로 김갑동이라는 사람을 갑으로 적겠습니다. 그냥 갑. 그 다음에 사실관계 등기부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동일한 토지니까 역삼동 29번지 전 면적은 330제곱미터. 소유자는 김갑동 갑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럼 이거는 당연한 결과죠.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우리나라는 지적법과 등기법 두 가지 법으로 나눠져가 있고 이 두 가지 법은 토지를 둘 다 공시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니까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대장, 토지 등기부를 해서 공시를 하는데 동일한 토지를 몇 가지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하니까 공시되는 정보는 당연히 뭐 해야 한다?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의문점이 드셔야 돼요. 어떤 의문점이 드셔야 되느냐? 선생님, 네. 토지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때 지금 강의 내용의 흐름대로라면 충분히 납득은 가는데 아니 굳이 똑같은 정보를 두 가지 방식으로 공시할 이유가 있나요? 이런 생각이 좀 문득 드셔야 될 거거든요. 한 가지 방법으로 왜? 서로 다른 내용의 정보를 공시한다면 두 가지가 아니 세 가지 방법으로 공시해도 상관이 없는데 똑같은 정보를 굳이 두 가지 방식으로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 내가 사용하는 용도가 일반적으로 친구들이나 통해서 뭐 통화를 하기 위해서 갖고 다닌다면 똑같은 핸드폰을 하나만 있으면 되지 굳이 두 개까지 들고 다닐 이유는 없거든요.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근데 우리나라는 동일한 정보를 공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 정보로서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를 하고 있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실제적으로는 공시의 효율성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 이것만 보면. 왜? 하나로 공시하면 될 걸 두 개로 공시하니까. 근데 그러면 두 가지 방식으로 공시하는 거, 똑같은 정보인데 두 가지 방식으로 공시할 때는 뭔가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를 아셔야 된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이거야. 금방 말한 것처럼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 외에도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는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비워 나가야 되겠지만. 그러면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다고요. 이렇게. 그럼 이게 뭐냐? 궁금할 필요는 없다. 아무튼 굉장히 많다. 굉장히 많은데 그 굉장히 많은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가 등기부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거야. 그럼 등기부에는요. 토지에 관한 정보 중에서 딱 4가지만 공시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근데 대장에는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의 많은 사실관계의 정보가 대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내가 역삼동 29번지 토지에 대해서 궁금해. 막 궁금한데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를 좀 폭넓게 알고 싶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뿐만 아니라 이 토지의 가격이 얼마인지, 이 토지의 형상은 어떻게 생겼는지 더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는 등기부를 보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뭘 봐야 된다? 대장을 봐라는 거야, 대장.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동산에 관한 정보는 크게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로 나눠져 있지만 대장이라는 애는, 지적법이라는 애는 사실관계를 좀 더 특화시켜서 공시를 하려고 만든 법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은 이 사실관계를 특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자, 그러면 또 반대로 이야기 한번 해보죠. 금방 토지에 대해서는 권리가적인 부분 또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기타 등등 많은 권리에 관한 사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권리에 관한 사항들이 등기부에만 또 기록되어 있네요. 이렇게. 이 대장에는 기록되지 아니에요. 그럼 내가 어떤 토지에 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데 이 토지의 소유자는 김갑동인 건 알겠는데 혹시 이 토지에 누가 전세 들어와 있는 건 아닐까? 이 토지에 누가 임대차에서 임대해서 들어간 건 아닐까? 혹시 이 토지가 은행에 대출을 받고 담보를 제공하는 토지는 아닐까? 막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보려면 대장에는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라는 거야. 소유권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럼 그런 것들은 어디에 나타난다? 등기부에 나타난다는 거야. 호호. 그럼 등기부라는 애는 사실관계보다 권리관계를 특화시켜서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 나왔네요. 우리나라가 부동산을 2가지 방법으로 공시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사실관계를 특화시켜서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지적법. 권리관계를 특화시켜서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등기법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조금 더 가봐야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 단순한 국어적인 부분을 하나 해야 됩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등기 촉탁이라는 개념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등기 촉탁이라는 개념은 잠시 후에 설명은 드리겠지만 등기 촉탁이라는 개념은 사실관계의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소해 주기 위한 절차가 등기 촉탁이라는 개념인데 불일치한다, 일치하는 개념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걸 엄밀히 물어보면 잘 몰라요. 일치한다, 불일치한다는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대상이 있을 때만 일치한다, 불일치한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예초부터 대상이 없으면요. 일치한다, 불일치한다는 표현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앞으로 일치한다, 불일치한다라는 표현은 반드시 비교 대상군이 있을 때만 성립되는 단어다라는 것도 우리는 국어적으로 익히 알고 있지만 머릿속에 기억해놔야 돼요. 아, 이거죠. 앞에 지금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는 이 친구랑 이런 게 일치해. 나는 이 친구랑 이런 건 불일치해. 이렇게 말하면 나는 미친놈이죠, 이거. 그죠? 근데 이 미친놈 듣는 소리를 시험 문제를 내면 여러분은 그 미친놈, 틈없이 미친놈인데도 불구하고 제정신이 아니라 불구하고 그걸 지문으로서 내면 여러분 그 문제를 못 푼다라는 거야. 그게 귀로 듣는 것과 활자로 보는 거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인 내가 알고 있는 단어도 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용어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럼 일치, 불일치의 개념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교해야 될 대상군이 존재해야 한다. 그럼 이쪽으로 볼까요? 사실관계만 기준으로 한번 해보죠. 사실관계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라는 개념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까지만 일치한다, 불일치한다는 개념이 만들어져요. 그럼 앞으로 많이 배워야 될 이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위에 있는 노란색 내용은 등기부와 대장이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애초부터 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내용을 등기부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 말은 예초부터 지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건데도 불구하고 시험 지문으로 활자로 나오면 여러분은 고민한다라는 거. 이걸 일치시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렇게. 그럼 일치시켜야 될 범위를 명확하게 가져가야 된다고요. 그게 뭐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까지만 일치,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한다. 두 번째, 권리관계는 뭐만? 소유권만 일치,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하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들은 대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치, 불일치의 문제 자체가 애초부터 성립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이 5가지가 기본적인 정보예요. 암기,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그래서 암기할 때 소, 지, 지, 면 이렇게 일단 암기해 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 자, 그 다음 이제 또 이제 이렇게 넘어와야 되는데 그럼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알파, 이거는 베타 이렇게 쓸게요. 200 원리들.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선생님, 네. 그럼 선생님 말은 이 말이죠. 대장이란 지적법은 즉 토지대장에서 사실관계를 특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법이고 등기법은 권리관계를 등기부란 장부에서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 특화시켜서 그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혼하러 간다는 말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수업을 듣다가 이게 조금 논리적으로 생각이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람은 또 이런 의문이 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대장에 있는 사실관계를 등기부에 있는 권리관계를 하나를 합쳐서 사실관계 전부 좌, 권리관계 전부 다 이걸 합쳐서 그냥 하나의 장부에서 공시하면 일원화시켜서 공시가 되는데 굳이 또 그걸 두 개로 왜 나눠놓을 이유가 있냐. 이런 의문도 또 드셔야 돼. 근데 그렇게 생각한 게 타당하거든요. 사실관계 정보, 모든 정보 다, 권리관계 모든 정보 다를 집어넣어서 그냥 한 장으로 공시하는 게. 그럼 번거롭게 대장 또 사실관계 보기 위해서 대장을 받다가 권리관계 보기 위해서 등기부를 받다가 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그게 맞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에 대한 이유는 또 뭘까? 그 이유는 잠시 수업을 마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갈게요. 예.